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결정지을 때 보통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저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을 하면서 제 선택만이 옳은 게 아니구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게 됐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때부터 사귄 사이로 7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공유하는 사이였답니다. 당연히 서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딱히 결혼하자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한 거나 다름없이 생활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딱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늦추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었죠. 그 이유인즉슨 저희에겐 경제적인 능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님 문화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월급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남편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월급 자체가 적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혼 자금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 넘어 있더라고요.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서로의 집에서 은근히 결혼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소박하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프로포즈라 평생 울 거 그날 다 울었을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 있나 싶어 대출받아 작은 빌라를 얻게 된 저희는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크지 않은 빌라였지만 정성 들여서 열심히 꾸몄죠. 리모델링 비용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셀프 인테리어 방법도 열심히 고심하고 일 없는 시간 틈틈이 쪼개어서 남편이랑 저랑 여기저기에 애정을 잔뜩 쏟아 넣었어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저희 신혼집에 더 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완료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아 집들이를 하게 됐거든요. 남편에게는 2살 더 나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신우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세상에, 베란다도 없어? 그런데 이 거실에서 지금 밥을 먹자는 거야? 어른 5 앉으니까 숨 쉴 공간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밥이 넘어가? 난 여기서 밥 못 먹어. 누나는 왜 또 괜한 소리를 하고 그래? 소파 이쪽으로 좀 밀고 앉으면 되지. 충분해. 그리고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 여기 사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 이게 충분하냐? 답답한 집이다 진짜. 그러고 보니 아파트는 관리실도 있고 한데 빌라는 관리실은커녕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다며? 베란다도 없이 집에서 물건들은 다 어디다 놓고 쓰는 거야? 그래서 방 하나를 창고처럼 쓰는 거구나? 물건들이야 최대한 많이 안 사고 미니멀하게 살면 상관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창고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집 꾸밀 물건들을 풀지를 못해서요. 서로 일이 바빠서 그렇게 됐네요. 신우는 빌라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좁은 집구석에 어떻게 사냐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죠. 대놓고 빌라에 사는 저희를 무시하는 게 분명했어요. 오래된 싱크대를 제가 시트지로 예쁘게 바꿔놓은 걸 보고서도 이런 걸 돈 주고 했었어야지 손으로 직접 하니 이렇게 엉성하다면서 타박을 놓았고 현관문에 붙어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신혼 때나 이러고 있는 거지 좁은 빌라에 이렇게 꾸며놓으니 오히려 더 좁아 보인다면서 트집을 놓았죠.
이 집을 꾸미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하게 저와 남편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저는 못내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신우는 전부 다 트집을 놓기 시작하니 그런 신우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른들 다 있는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소가리만 끙끙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들도 별말이 없으셨고요.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신우는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뱉고 또 남의 눈치도 안 보는 스타일이라 자주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바로 그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아빠가 퇴직을 하시고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자식들에게 공표를 하신 거예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내려갔죠. 엄마와 아빠는 그간 저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놓으셨어요. 내가 너 결혼할 때 돈 한 푼 못 보태주는 게 그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 우리 딸 대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번 쉬질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야. 에이, 아빠는 다 지난 얘기라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뭘 그래.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너한테 지금 사는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 어차피 시골에 내려가면 예전에 사놓은 집 수리해서 들어갈 거니 이 아파트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뭐? 아니, 오빠도 있는데 왜 아파트를 날 줘? 그리고 이거 팔아서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써야지. 됐어. 난 안 받을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걸 알기에 부모님의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말은 제게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좀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본인들 앞가림은 알아서 잘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위로 하나 있는 오빠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 중이라 어차피 집을 받을 수도 없다며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아파트를 받는다는 소식에 남편은 엄청 좋아하더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보다는 더 크고 좋은 아파트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계속 거부하지 않고 받겠다고 결정을 내린 게 잘한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아마 남편이 친정에서 아파트를 받는다는 얘기를 미리 떠벌린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와 달리 사람이 생기가 넘쳐 보이는 게 기분 나쁜 예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파트 물려받는다는 소식 들었어. 어쩜 이렇게 운이 좋아? 결혼할 땐 돈 한 푼 안 챙겨오더니 나중에 주려고 그랬나 보다. 그치?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저희 부모님 속상하세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셨던 건데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주셨으니 다행이지 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빌라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용하기도 하고 근처에 바로 역도 있더라고. 내가 지난번엔 몰랐는데 이 골목에 차도 거의 안 다니더라. 살기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이제 와서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때? 신우는 어이없이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게 빌라를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보니 이곳이 여러 방면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칭찬을 해대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딱 잘라 말했죠. 그러자 신우는 눈에 띄게 실망한 얼굴을 하더니 어차피 아파트도 가졌으면서 이깟 빌라 하나 정도 그냥 못 받냐는 식으로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농담 같지 않은 말에 저는 표정을 풀지 못했고 신우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저는 생각이 많아졌죠. 신우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딴 말을 하나 싶어서 머리를 굴려봤는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신우 얘기를 털어놓고 저와 공감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 있냐면서 그냥 대충 듣고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하기는커녕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신우의 태도는 점차 더 노골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집으로 찾아오는 게 다반사였고 본인 아이 유치원까지 알아보러 다니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영어 유치원 나쁘지 않더라. 주위에 아파트가 별로 없고 빌라들만 잔뜩 있어서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빌라들이 신축이라 깨끗해서 그런가 봐.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 이 집 절대로 형님 안 드려요. 분명 그때 빌라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사냐면서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사시던 아파트 사세요.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었나 봐. 이제 보니까 빌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여기 근처에 먹거리도 많고 말이지. 요즘은 그런 걸 뭐라 그러더라? 슬세권? 먹세권? 신우는 제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빌라가 별로라고 우습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빌라가 마음에 든다고 하다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깎아내리기 일쑤였죠. 한 번은 제가 시장을 다녀왔는데 신우가 공동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침 앞집에 사시는 분이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신우를 만났는지 둘이서 대화 중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앞집 분이 하시는 말이 글쎄 곧 신우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라고 하는데 참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넘겨주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훨씬 낫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를 힐끗 살펴봤더니 신우는 자기가 저지른 말은 생각도 안 하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웃분에게 맞장구를 치더군요. 이윽고 그분이 집으로 들어가시고 저랑 신우만 남게 되자 저는 팔짱을 끼고서 가만히 신우를 쳐다봤어요. 벌써 이 집 들어와 살 거라고 여러 군데 소문을 냈나 봐요? 제가 한 말 잊었어요? 괜히 힘 빼지 마. 어차피 내가 여기 들어와 살 건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고 그래? 그리고 내가 아까 들어와서 보니까 벽에 금이 좀 가 있더라. 주차장도 좀 좁은 것 같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 아무래도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겠어. 뭘 얘기할 건데요? 한 집에 차 2대씩 대지 말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없어들. 그런 신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쫓아갔죠. 그래서 시댁에 쫓아가서 신우의 만행을 폭로했어요. 요즘 신우가 사는 게 힘드냐. 그렇게 우리 빌라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는 자꾸 살고 싶다고 한다. 매일같이 와서 괴롭혀대는데 일도 못하고 죽을 맛이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 제발 막아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얘기를 다 듣더니 걔가 빌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낡아 그런 거다. 너희 신축 빌라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그냥 신우 줘버려라. 어차피 친정에서 아파트 받으면 빌라는 그냥 남는 건데 가족 좋다는 게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돈은 돈이 아니냐며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그렇게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신우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신우의 제안은 자신의 아파트와 저의 빌라를 바꾸는 거였어요. 옳게 잘 생각해봐.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아무래도 아파트가 빌라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애들 키우기도 딱 좋고 주차 공간도 넓다니까? 빌라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그럼 그냥 형님이 계속 사세요. 주차 공간도 넓고 애들 키우기도 편한데 왜 굳이 저희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건데요? 어머,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랑 바꾸자는 건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온다잖아.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길 왜 오시겠냐는 거죠. 영어 유치원이 괜찮아서, 우리 신우 여기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신우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빌라로 오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확고히 했어요. 그렇게 별로라고 하던 빌라를 이제 탐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신우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초부터 느낀 거지만 남편은 신우의 말을 잘 듣기도 했고 의지하는 면도 많아 보였거든요. 그러니 제가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문득 쎄한 느낌에 남편이 잘 때 모르게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서 문자를 확인하다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엄청 풍족하게 사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제 아파트도 받을 거고 빌라도 팔면 수익이 날 텐데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이 일이 신우와 연관된 거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몰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역시 신우와 관련된 일이 맞더군요. 그렇게 아파트에 산다고 우리를 업신여기던 신우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이 사실을 공표했어요. 지금 형님이 저희 빌라를 자기 마음대로 점거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빌라를 가지고 대출까지 받으려 하더군요. 도저히 이건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그걸 올케가 어떻게 알아? 네가 말했어? 아니야, 나 절대로 말 안 했어. 내가 누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말을 하겠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한 이상 절대로 빌라를 갖고 마치 제 것인 양 좌지우지하는 행동은 못 참아주겠네요. 도대체 형님은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저희 식구들이 모르는 빚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신우에게 대놓고 물었고 신우는 제 말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한 듯했어요. 빌라를 노린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건 분명히 대출이 있지 않고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맞는 건지 신우가 이내 고개를 떨궜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신우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정말 며느리 말이 맞냐고 제대로 좀 말해보라고 하자 신우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런 신우를 대신해서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남편은 신우의 경제 사정이 현재 어렵다고 했어요. 신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사업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기 일쑤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한테 진심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 모르게 빌라를 담보로 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괘씸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신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는 자존심이 센 편이라 그런지 제 앞에서는 절대로 돈이 없다는 티를 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까발려진 상황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지금 잠깐만 어려운 거야.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큰 돈도 아니고 1억 정도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1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 정도는 푼돈이지. 그리고 솔직히 1억 정도면 조금만 회복돼도 금방 벌 수 있다니까. 그럼 대단하신 형님이 알아서 버시고 저희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그렇게 잘나셨는데 푼돈 1억 갖고 뭘 하시려고 저한테 숨기고 남편이랑만 상의를 하셨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가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아니까 그런 거지.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신우는 제가 따지고 들자 금세 꼬리를 내렸지만 저를 노려보면서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더군요. 어머님도 그런 신우를 보면서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이제 보니 모든 가족의 무관심이 신우의 가장 큰 문제점 같았어요. 진작에 신우의 나쁜 점을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고쳐줬더라면 이렇게 엇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빈번한 신우의 방문과 빌라를 탐내는 탐욕스러운 행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하나 세웠어요. 도저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래서 빌라를 부동산에 즉시 내놔 팔아버렸어요. 신우가 절대로 빌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개입 의지를 없앤 거죠. 신우가 말한 대로 근처에 초, 중, 고 다 있는 데다가 빌라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 입지가 괜찮았던지라 빌라는 상상 이상으로 빨리 팔렸어요. 처음에 이곳에 빌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도 생각했던 거지만 빌라가 생각보다 더 좋은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러니 신우도 그렇게 탐을 냈던 거겠죠? 빌라를 매매했을 당시 공동 명의로 하자는 제 말에 남편이 그냥 당신 명의로 하라고 해서 제 명의로 해놨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남편에게 말을 하면 허락하지 않았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일을 낸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빌라를 내놨다는 것을 안 신우가 울면서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뭐 예상한 결과이긴 했어요. 어떻게 내 빌라를 내놔?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오랜 기간 공을 들였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옳게 마음대로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팔아치울 거였으면 누나한테도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당신 혼자 결정해? 기회? 무슨 기회? 내가 왜 그런 기회를 줘야 해? 진짜 어이가 없네. 빌라가 자기 거라고 맡겨놨어? 그런 거냐고. 공짜로 생긴 게 아니잖아. 원래부터 우리가 대출받아 갚아나가고 있었던 거였다고. 내가 이상한 거야? 아이고, 나 못 살아. 이제 어떡해. 어떡할 거냐고. 따지고 드는 남편이나 신우에게 질려있는 저는 힘껏 소리를 내질렀어요. 도저히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저한테 따지고 들던 그들의 입이 잠시 다물렸어요. 그 틈을 타서 저는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쏘아붙였죠. 하지만 잠시 주춤하던 신우는 오히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울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런 신우를 감싸는 건 남편이었고요. 전 더 이상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남편과 신우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팔린 집 이제 소용없다고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어느 순간 조용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어김없이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은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대뜸 화부터 내시는 건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는 신우에게 말이라도 하고 빌라를 팔았어야 했다면서 신우가 탐내고 있었던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순 없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다음 달에 유치원도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라 이미 입학금도 걸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어머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히더군요. 아예 빌라를 자기네 집으로 기정사실화시키고 행동한 꼴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 집을 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멋대로 집을 자기네 걸로 만들어요? 어머님, 이건 저한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형님한테 뭐라고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팔이 안으로 굽고 말고를 떠나서 애가 그렇게 너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생각 한 번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이다. 사겠다고 한 사람들 계약 무르고 그냥 신우 줘라. 애가 워낙에 고집이 세서는 쉽게 포기가 안 될 거라니까. 포기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형님 것이 아니었다고요.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어머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을 계약을 제멋대로 취소하라고 하다니요. 위약금이 있으면 그냥 물어주고 신우를 주라고 하는데 다들 한통속이 되어서 똘똘 뭉쳐 저 하나 기죽이려고 하는 걸로밖엔 안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집주인인 제가 허락을 안 하는데 왜 자기들 멋대로 그런 계획을 세운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관계를 잘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젠 그 노력마저도 하고 싶지 않아진 거죠. 그리고 집 계약을 마무리하고 친정 부모님이 시골로 떠나신 아파트의 벽지나 마루 시공 공사를 끝낸 뒤 이사 날짜까지 받아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우한테서 연락이 안 오더군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저희 이사를 못 가게 하려고 그냥 빌라 본인에게 넘기라고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분명 제가 계약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도 신우는 불도저처럼 저희 집에 끊임없이 찾아와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신우한테 연락을 해봤죠. 어머, 올케가 웬일이야? 이제 빌라 넘길 마음이라도 생겼어? 원래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사 날짜까지 모두 받아놓은 거 모르세요? 그냥 매일 오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이제 포기했나 싶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그럼 별 수 있어? 이사 날짜까지 받아놨다는데 내가 포기해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고집 피울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사업은 잘 풀린 거예요? 지난번에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했거든요. 다 풀렸지 그럼. 아직까지 그 고민을 붙들어 놓고 있겠어? 걱정하지 마. 내 남편 그 정도로 나약한 사람 아니야. 신우가 떵떵거리는데도 이상하게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기란 생각을 떠올릴 수도 없던 신우였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깔끔하게 포기를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좀 이상했지만 포기를 한다고 하니 한시름 놓았나 싶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하신 얘기도 있고 남편도 신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신우가 이 정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신우가 전화를 끊기 전에 하는 말이 요즘 1억 정도 있으면 집 사는 데는 돈이 한참 부족하니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1억 타령이냐? 차든 뭐든 1억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긴 왜 꺼내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한 날까지 신우에게선 더 연락이 없었고요. 신우가 분명 포기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게 의아하더군요.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신우가 진작에 와서 깽판을 놓아도 모자랄 판이었거든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우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냥 이사가게 둘 것 같냐며 내 집을 마음대로 팔고서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태도를 돌변하자 괜히 기분이 싸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신우도 이사를 간다고 날짜까지 받았다고 하니 포기한 모양이다 싶어서 한시름 놓았죠. 그리고 이사 당일날 귀중품들을 먼저 이사갈 아파트로 옮겨 놓으려고 하나 둘씩 정리를 하다 보니 통장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1억 원이 되는 돈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통장은 분명 제가 집 한 돈을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어요. 도대체 1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증발했나 싶어서 봤더니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신우의 이름이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형님한테 돈을 1억이나 보낸 거야? 당신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나 해? 그걸 또 언제 봤냐? 별거 아니야. 누나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멋대로 팔아버렸잖아. 누나 속이 오죽하겠어. 그래서 지금 사는 집 리모델링이라도 하라고 돈 보냈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형님한테 돈 돌려받아와.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 누나가 매일 찾아와서 난리치고 당신 귀찮게 해서 당신도 힘들었잖아. 1억 주니 이렇게 조용해졌는데 그냥 주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게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남편은 저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어차피 우리도 이사 가게 됐고 누나도 더는 이 빌라에 마음 두지 않을 거고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는 수리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다 좋은 거 아니냐면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자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두 해결됐는데 오히려 뭐가 불만이냐고 저한테 따져 묻는 거 있죠. 생각해보니 신우와의 통화 말미에 신우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1억 가지고는 집 사기 어렵지 않냐는 말이었죠. 차 얘기 운운하던 신우의 말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동안 내가 또 바보같이 속았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속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힘들다고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신우가 지금 와 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을 쓸 리가 없으니까요. 100% 이건 빚잔치를 하는데 쓴 거고 남편에게 다른 말로 하소연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혀를 쯧쯧 찼더니 왜 그러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군요. 남편이랑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신우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뭔가 불안한지를 저를 뒤쫓아오더군요. 신우 집에 가서 초인종을 마구 눌렀더니 신우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면서 오늘 이삿날 아니냐며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뻔뻔한 얼굴을 보자 그대로 뺨을 올려치고 싶더군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한 사람이 나 전부 알고 왔어요. 1억 당장 내놔요. 이미 그 돈 빼돌린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1억이 돈이야? 가족끼리 너무 그러지 말자. 오죽하면 내 동생이 옳게 몰래 돈을 다 보냈겠어. 웬만하면 빌라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겨우 1억으로 퉁치는 거 오히려 올케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 당장 안 내놓으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머머머, 무서워라. 어떻게 할 건데? 나 여기서 때리기라도 하려고? 그럼 법적 싸움 들어가는 거지 뭐. 당신도 적당히 해.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서 오래 산 우리 누나 불쌍하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리모델링 비용 정도는 대신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신우를 두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황까지 와서도 신우를 두둔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보니 신우의 집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더군요. 이전에도 분명 와본 적이 있는데 워낙 신우가 아파트 산다고 자랑을 하여서 저도 이곳이 좋다고 착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말만 아파트지 안은 좁디 좁았어요. 게다가 정리가 안 됐는지 집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고요. 워낙 신우가 자기 아파트 자랑을 입이 아프도록 해대서 그런지 여길 와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우 아파트가 좋은 곳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제 생각보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구닥다리 아파트와 신축 빌라를 서로 바꾸자고 하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애초에 그냥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바꾸자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안으로 밀고 들어가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거침없이 들어가자 신우가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절 따라오면서 뭘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전 대답 없이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꺼내서 바닥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저도 생각해둔 게 있었거든요.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면서 아무 대비도 없이 있을 순 없으니까요. 제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이자 다들 이게 뭐냐는 식으로 보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류는 바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 설마 아파트 명의가 벌써 나한테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쉽게도 아직 아파트 명의는 아빠로 되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당신이 받기로 얘기된 거 아니었어? 나는 아파트 안 받기로 했어. 생각해보니 내가 쓸 일도 없고 그 아파트로 이사가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무실도 멀어지고 해서 말이야. 뭐야 그럼? 아파트가 지금 당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할 기회를 주기나 했어? 그냥 전전긍긍 빌라 뺏어갈 생각만 했지. 저는 아파트를 안 받기로 했다고 큰 소리 쳤어요. 아직 친정이랑 얘기된 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받으면 그들이 물고 뜯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친정아빠의 말에도 일단 기다려달라고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파트를 준다고 하고 신우가 본격적으로 빌라에 쫓아오면서부터 뭔가 느낌이 쎄해서 미뤘던 것인데 그게 선견지명이었던 거죠.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아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본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저는 아파트 명의가 확실히 부모님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남편과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저는 아파트를 안 받기로 했다고 선언까지 했으니 신우는 의아한 얼굴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며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말이 있었죠. 저는 신우에게 되물었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서로에게 좀 솔직해지죠. 형님, 돈 없어서 빚 갚으려고 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이미 빚도 없고 다 갚았다고 해놨으니 면목 없어서 리모델링 앞세운 거 아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 말이 틀렸다면 리모델링 계약서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억 받아가신 지 좀 됐으니 당연히 계약도 하셨겠죠? 그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옳게 왜 아파트를 안 받아? 그냥 공짜로 준다는 아파트를 마다한다고? 옳게 진짜 제정신이야? 네, 저는 어차피 형님 동생이랑 이혼할 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넓은 아파트가 왜 필요하겠어요? 저는 계속 품고 있었던 말을 꺼냈어요. 이미 한참 전부터 제 편은커녕 신우에게 찰싹 달라붙은 남편을 보고 정남이가 다 떨어진 상태였는데 오늘로서 그게 확실시해졌거든요. 1억이나 되는 돈을 저 몰래 신우한테 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남편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러 말들에 혼란이 오는지 여기저기 눈알을 굴리다가는 자기 머리를 감싸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 걸 보면 남편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남편이 신우에게 내가 한 말이 진짜냐고 되물었어요. 신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소리를 빽 지르면서 신우를 다그쳤죠. 늘 자기 누나라면 죽고 못 사는 남편이 신우의 거짓말에 처음으로 당한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늘 남편에게만은 진실을 얘기했던 신우였으니까요. 신우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편의 눈이 그제야 저한테로 넘어왔어요. 이혼이란 가장 중대한 발표를 한 순간에도 신우에 대한 배신감이 먼저였던 남편.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었죠. 이혼이라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랑 나랑 이혼을 해? 솔직히 누나 아니면 우리가 이혼할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누나 때문이잖아. 그럼 내가 이 꼴을 다 보고도 너랑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니?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난 이제 너 같은 인간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어때서 그래? 100트럭?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원. 남편은 제 이혼 발언에 잠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지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들고 간 서류를 다시 훑어보고 또다시 훑어보더라고요. 서류를 보면서 시간을 버는 걸 보니 너도 참 궁지에 몰렸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왜 할 말이 정리가 안 되면 딴짓을 하잖아요. 남편이 딱 그 짝이었죠. 그러더니 자기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잡더니만 크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옆에서 신우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결국 본인의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앞날까지 망쳐버린 셈이잖아요. 신우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참 신기하면서도 고소하더군요. 오늘 같은 날을 그동안 머릿속에 얼마나 그려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신우에게도 시원하게 복수하고 제 편은커녕 신우 편만 들었던 남편에게도 복수할 날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는지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만 사죄였지 내용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내가 누나한테 1억 준 것 때문에 그래? 그럼 1억 그거 다시 돌려줄게.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 돌려주다니? 누구 마음대로? 흔쾌히 줄 땐 언제고 다시 가져가겠대? 그건 안 되지? 설마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태도 바뀐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네. 야, 올케가 정말 이혼할 것 같니? 그럼 누나는 내가 정말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잘 알잖아.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테고요. 나 지금 너랑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고 싶지 않아. 얼굴 마주보고 살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제가 저의 이혼 발언이 그냥 스쳐가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자 남편은 경악을 하면서 신우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갑자기 머리채가 잡힌 신우가 허리를 숙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쳤는데 남편은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소리치면서 절대 머리채를 놓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우 또한 당하고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죠. 신우도 지지 않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개싸움을 시전하더군요. 둘이서 서로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싸우는 꼴을 보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신우 집을 나왔죠. 그러자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턱 꿇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무릎까지 꿇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런지 놀랍긴 하더군요. 하지만 놀라울 뿐 그거에 마음이 달라지진 않았죠. 이미 제 머리와 마음속에 남편은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나는 당신이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 일이니까. 게다가 누나가 원래 좀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더러운 변명이 남았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누나가 돈 달라고 협박했다니까. 누나가 돈 안 주면 집에 와서 계속 괴롭힐 거라고 했어. 이사하는 날에 와서 깽판 치겠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네, 비겁한 변명 잘 들었고요. 형님이 협박을 했든 안 했든 자기 선에서 자를 줄도 있어야지. 그리고 왜 나한텐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그게 과연 날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팩트를 조곤조곤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이뤄놓은 재산은 빌라 하나가 유일했기 때문에 빌라를 매매한 돈을 재산 분할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신우에게 줬던 1억 원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신우에게서 직접 나온 돈인지 남편이 어디에서 마련한 돈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신우가 연락이 와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을 하기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신우는 시어머님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더군요. 이 모든 일은 자기 탓인데 왜 올케가 이혼을 하냐면서 자기 동생은 아무 잘못 없으니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나서지 말라고 하자 또 뭐에 화가 났는지 본색을 드러낸 신우가 솔직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대요. 집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 가족이니까 집 하나 요구할 수 있는 거였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도 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따져 묻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던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전히 반성은커녕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 눈치더군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저랑 이혼을 한 뒤 남편은 신우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지금은 혼자 쓸쓸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신우 남편 사업이 점점 더 내리막길을 타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고 지금은 어디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함께 이주하여 지금은 웹툰 작가로 승승장구하는 중이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계속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함께 들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랍시고 무조건 감싸면 결국엔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스스로 강경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댁 식구들의 진면모에 대해 정통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이고 뭐고 돈이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는 인간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워낙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불리는 일을 잘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업 수완이 좋다고 칭찬을 들으시던 분이었죠. 아빠가 픽하면 신도시가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로로 인해서 간이 안 좋으셨고 간암으로 인해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어요. 주영아,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어떡하니? 아빠, 왜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빠. 저는 작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가 저를 병원으로 부르시더니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안 좋은 안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을 하셨어요. 네가 외동이기도 하고 너에게 물려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 서류를 열어보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세 채의 양도 계약서였어요. 엄마가 몇 년 전 노화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에게 항상 물려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서류로 받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생활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아빠, 나는 아빠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런 걸 다 줘? 아무 소리 말고 이거 가지고 아이 잘 키우고 살아. 아빠가 없으면 네 울타리도 없어지잖아. 아빠, 오래 살아줘, 응? 그게 나한테는 힘이야. 의사가 아빠 3개월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나도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라. 네가 잘 살아주는 게 나한테는 힘이니까. 아빠, 그런 말 좀 하지 마, 응? 장서방이랑 잘 지내고 아이 잘 키우고, 응? 알겠지?
아빠는 그 말을 마무리하고는 저를 얼른 병실 밖으로 쫓아내더라고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병원을 오늘 거의 처음 왔다 보니 더 민망해 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많이 힘들지? 나 오늘 좀 놔둬. 오늘은 진짜 버틸 힘이 없다. 알겠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나 먼저 갈게.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매일 야근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빠 앞에서 항상 기가 죽어 있었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아빠에게 무언가 조언을 듣거나 잔소리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왜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후회도 많이 되고 동정심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을 한 게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그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있더라고요. 카드값이 이게 다 얼마야? 남편은 법인으로 차도 사고 대출도 받아서 쓰는 편법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말도 없이 쓰곤 했죠. 매달 나가는 비용만 200 정도였기 때문에 거의 월급의 70%가 넘게 바로 나가곤 했어요. 제가 보던 남편이나 아빠의 상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되었어요. 일단 아빠한테 받은 서류는 다음에 처분하도록 하고 회사 서랍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여기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아빠는 돌아가셨죠.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같이 치를 사람이 없었어요. 슬픔에 잠겨서 병원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는데 시모랑 시댁 가족들이 엄청 빨리 와서 처음부터 다 도와주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싶긴 했지만 다들 한시에 몰려와서 손님을 받아주니까 고맙긴 했죠. 아빠가 워낙 마당발이었어서 사람들도 많았는데 진짜 힘든 기색도 없이 다들 돕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찌 이리 빨리 가셨어요. 옳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네. 아이고. 신우들의 남편까지 와서 자기 집안일인 듯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순수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명절 때 시댁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사돈 집안 장례를 걱정해서 온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분명 꿍꿍이가 있을 텐데 뭘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남편을 봤는데 뭔가 얼굴이 기뻐 보였어요. 당신 시댁 식구들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저렇게 몰려온 거야? 뭘 말해. 그냥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했지. 너 왜 이렇게 본대 나를? 이상하잖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는? 뭐가 이상해. 근데 손님 진짜 많다. 역시 장인어른. 남편은 제가 인상을 쓰고 물어봐도 가볍게 넘기고 가버렸어요. 신우들은 남편 주변에서 뭐라고 속닥거렸고 큰 신우가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진짜 발이 넓으셨나 봐.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는 처음 보네. 큰 신우도 슬퍼 보이기보다는 마치 일손을 도우러 왔다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분들도 워낙 많고요. 그래? 어머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나? 그나저나 아버님이 남겨두신 것도 잘 처리를 해야 편하게 가시지 않겠어?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몰려온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저랑 아빠의 대화를 들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것을 장례식 이후에 생각해야겠다 싶었는데요. 손님을 계속 받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저도 워낙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다 보니까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친정아빠 사진을 잠깐이라도 보게 되면 금세 눈물이 나서 슬퍼졌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한숨만 나와서 잠깐 쉬려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시모가 조용히 고양이처럼 다가왔어요.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니. 가족이라곤 이제 우리뿐이네. 아이고 참. 원래 같았으면 손도 안 대던 사람이 저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왜 그러시냐 했더니 갑자기 종이를 꺼냈어요. 그때쯤 신우들도 다 곁으로 오더니 저를 보고 있었죠. 시모는 저리 가라고 하면서 저를 더 구석으로 몰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민을 해봤는디 네가 그 집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것이냐. 처분도 어려울 것인데. 내가 주인은 다 정해봤다.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지. 너만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사돈 어른이 기뻐하실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꾸깃꾸깃한 종이를 넘기더라고요. 대충 아파트 양도를 하겠다는 서류였고 시모와 신우들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거 주려고 장례식에 이렇게 몰려온 건가 싶기도 했죠. 어이가 없어서 종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했어요. 생각 좀 해보고 장례 마치고 이야기 다시 찬찬히 하자.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나 싶어서 종이를 보지도 않고 접어뒀어요. 장례식에 와서 이런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싶었죠. 참 얼굴도 두껍다 싶기도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응하지 않으면 뭐 별일 없을 이야기라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신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배알이 꼴려서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싱글벙글이니? 재밌니? 에이, 그래도 장인어른 보내드리는데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 왜 그래? 나는 눈물만 나는데 사위 너는 역시 남이구나. 뭔 또 남이야. 그래, 장인어른 아파트는 어떻게 하기로? 뭐? 아파트? 무슨 아파트? 남편이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태연하게 물어보니 시치미를 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궁금했죠. 뭘 또 모르는 척이야. 아이고, 내가 처가 재산도 모를까봐. 아파트 세 채 물려주고 가셨잖아.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이제. 참나, 너 내 뒷조사했니? 뒷조사가 아니라. 아니 같은 집안 식구인데 왜? 주소까지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라. 아빠 장례식장에 니네 집 식구들 쪼르르 몰려온 게 이것 때문이었구만. 그런 거는 아니라니까 진짜. 근데 우리 가족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가족들 편하게 살면 좋고. 신나서 말하는 남편의 머리를 갈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앞이니까 참아야지 싶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너 장례 기간 동안 내 앞에서 그 말 한마디도 꺼내지 마. 진짜 우리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너도 너네 가족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남편은 벙쪄 있었고 큰 신우가 남편 쪽으로 가서 뭐라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남편이 정보를 주어서인 것 같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요.
밤에는 문상객이 오지 않으니 좀 자려고 들어가 있었더니 큰 신우가 다가오더라고요. 문을 살금살금 열고 혼자 들어와서는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옳게, 옳게, 잠깐만 이야기하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싶었지만 안 일어나면 안 갈 것 같아서 퉁명스럽게 말했죠. 이 밤중에 왜 그러셔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아까 엄마가 했던 말은 무시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아니, 조의금 봉투에다가 뭘 적어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경우 없는 집안은 또 처음이라 이게 이 사람들 본색인가 싶었어요. 뭐냐는 식으로 큰 신우를 보고 있으니까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짜증나지만 꾹꾹 참아가면서 종이를 펴보니까 누가 어떤 아파트를 가져야 하는지 시모가 줬던 거랑 순서가 달라져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가지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려는 거였어요. 나머지 2개는 경기도에 있는 건데 하나만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나, 엄마는 믿으면 안 돼. 엄마는 애초에 돈 관리를 못해. 진짜로. 빚이 어마어마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억 정도일걸? 손가락으로 크게 2개를 펼쳐서 제 눈앞에 보이고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자기네 집을 망하게 한 게 사실 엄마였다면서 도박을 하기도 했었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좋은 집 넘겼다가 진짜 큰일 난다. 내가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거야.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잖아. 내가 봤을 때 엄마는 절대 절대 아니야. 저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신우 눈만 빤히 쳐다보니 민망했는지 일단 그럼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며 나갔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수준 낮은 집안이다 싶었죠. 그러고 나서는 한 10분쯤 지났을까? 막내 신우가 들어왔어요. 언니가 무슨 말 했어요? 우리 욕했죠? 이거 주고 간 종이에요? 막내 신우는 예쁜 얼굴에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느낌이 났는데 평소에는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만나면 친한 척을 해대더라고요. 이번에도 몸을 찰싹 붙이더니 제 옆에 바짝 다가와서 말을 했어요. 이틀 내내 피곤하기도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니까 제가 호구 같아 보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문제없이 지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가 보다 생각이 들었죠. 아니, 별말은 안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자기가 뭔 권리로? 웃기지도 않아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코웃음을 치더니 신문지 조각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유리하게 적어온 거였어요. 이걸 몇 번이나 더 겪어야 할까 생각이 들면서 엎어버릴까 싶다가도 차곡차곡 모아서 갚아줘야겠다 싶어서 뭐라고 하나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진짜 지금 돌아가면서 뭐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왕 남겨주신 건데 더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좋지. 우리 애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딱 그 근처에 있더라고. 우리가 딱인데 언니는 또 뭔 욕심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처지는 모르고 남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놓고 비꼬았어요. 참,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아니, 그렇잖아. 큰언니 솔직히 겉은 삐까번쩍해 보이는데 속은 비었어요. 돈 하나도 없어. 지금 넘기면 바로 팔아버릴걸? 그러면서 신우가 다단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큰 신우가 외제차에 좋은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은 다 다단계 때문이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큰 신우가 자꾸 어디서 화장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때 몇 박스를 가져다 줬어서 당황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저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제가 화장품을 잘 안 발라서. 아니, 그래도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쟁여두면 언젠가는 쓰지, 응? 어디서 이런 걸 다 구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데? 궁금하면 다음에 나랑 데이트 한번 하던지. 네? 아, 네, 좋죠. 그때 그렇게 화장품을 많이 줬던 게 다 다단계에서 가져온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참 순진하게 받아줬다 싶었고요. 참 가족들끼리 가관이다 싶어서 빨리 이 집안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장례식장에서 이런 대화들이나 오가게 하고.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미안. 그 뒤로도 첫째 신우가 들어와서 막내 신우가 바람 피우고 있고 가장 조용히 사는 집은 자기네니까 꼭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참,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팔아먹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막내 신우는 항상 옆에 남사친이라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번에 오랜만에 봤지만 눈에 익지 않은데 그 이유가 항상 다른 남사친을 데려와서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주변 아기 엄마들이랑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막내 신우가 지나가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어디 가셔요? 어머, 깜짝이야. 아, 언니, 놀랐잖아요. 인기척 좀 하고 오시지. 미안해요. 저는 남편분이랑 같이 있는 줄 알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는 제 친구예요. 소꿉친구. 잠깐 오랜만에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맛있게 먹고 저는 먼저 갈게요, 그럼. 막내 신우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남사친과 함께 걸음을 재촉했어요. 주변 아기 엄마들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진짜 이상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보이나? 아니, 그렇지. 당연히 남편도 아닌데 저렇게 차려입고 만난다고? 아니, 뭐 옷 잘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친근해 보이지 않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내가 믿어줘야지. 그래, 뭐 큰일이야 있겠어. 평소에 봤던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점점 시댁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남편은 이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와서 철없는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생각은 좀 해봤어? 당신, 우리 그 집들 중 하나로 이사를 가는 거야? 나는 서울이 아무래도 좋지. 그래, 서울이 좋지. 누군 안 좋겠니? 내가 좋은 곳으로 한번 골라볼게. 우리가 서울 아파트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점점 머리가 차가워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만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여행을 가자니 어쩌자니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아빠 유품을 혼자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2주일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저는 빨리 이 가족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친하던 아기 엄마들도 다 하나같이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댁 식구들이 너무 철이 없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속이 터져서 나원. 어떻게 식구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도 평소 같았으면 못 봤을 밑바닥 정확하게 보니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는 그냥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아이까지 있는데 쉽게 정리를 할 수는 없고요. 준비를 다 해서 가려고요. 그래요. 그래도 한번 마음먹으면 하시는 분이니까.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권과 아이 양육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었고 어찌되었든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넘어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혼을 하면 시댁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골조였죠.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산인데 아깝게 날릴 수는 없어서요. 당연하죠. 제가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인 것들은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예 폰을 꺼놓고 지냈다가 켜보니 전화기에 200통 넘는 부재중이 찍혔더라고요. 전부 다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한 통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애타게 찾으니까 나타나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서울집에 우리 아이를 미리 데려다 놓고 다른 집 2개를 처분해서 남는 돈으로 가구니 뭐니 2 식구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엄마, 이제 여기서 우리 사는 거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어때? 이전 집보다 좋아? 응, 너무너무 넓고 좋아. 놀이터에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치? 우리 아들 기특하네. 씩씩하고.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아이가 살 수 있는 좋은 위치였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여기서 바로 살아도 되겠다 싶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남편에게 문자로 저녁 식사들 하시게 오늘 밤에 모이라고 하셔라고 남기고 그날 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아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그런 화도 전혀 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상을 보니 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소불고기를 하고 대게니 뭐니 다 준비를 해줬어요. 시모와 신우들은 다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편과 시댁 남편들도 전부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무슨 상속받을 준비를 하듯이요. 어머, 아가 왔니? 2주일 동안 정말 걱정했다고. 얼굴 헬쓱해진 거 봐라. 참, 유품은 잘 정리했어? 예, 생각 정리도 좀 할 것도 있고 해서 천천히 하고 왔어요.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랬다고. 그때는 누가 돈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치? 진짜 그만 좀 해. 아, 언니, 여기 앉아요. 요리 다 됐어요. 자리에 앉았더니 다들 제 얼굴만 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언제 발표를 하냐는 시기였죠. 다들 제멋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그래, 그래서 생각 정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니? 아, 뭐 딱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가닥이 나왔을 거 아니야. 다들 숨죽이고 저를 쳐다보니까 얼굴이 따가울 정도여서 너무 웃겼죠. 왜 그렇게 저를 보시나요, 다들? 아, 이것 때문이신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적어준 종이 3장이었죠.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거는 뭐니? 하나는 내가 준 건데 나머지 2개는 뭐지? 라며 딸들을 노려보더라고요. 시모의 눈에서 거의 레이저가 나올 듯 싶었어요. 시모도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보통 아줌마들하고 싸우면 거의 다른 사람들이 뼈도 못 추릴 만큼 기세가 등등한데 요즘에는 저 때문에 길을 꺾고 사는 것 같았어요. 신우들이 드센 이유도
비슷한 성격을 닮아서예요. 아니 왜? 우리가 뭐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만 해야 하나? 옳게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언니도 참 뻔뻔하다. 언니는 집에서 도움받은 것도 많으면서 뭘 욕심을 내. 그리고 엄마, 우리가 다 키웠는데 뭐가 또 받고 싶어? 우리 좀 살자. 우리 애기 좀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서로 자기가 더 좋은 쪽을 만들려고 설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독인 객인이었어요. 이 와중에 남편은 누가 더 잘하나 구경이라도 하는 듯 재미있게 보고 있었죠. 언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네가 뭘 아느냐는 식의 대화가 오갈 때 제가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말을 멈추고 이어나갔어요. 제가 말 좀 해도 될까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 아가, 네가 말을 해봐라. 누가 가장 받을 만한 사람인지 네가 더 잘 알 거 아냐. 출가 외인이라고. 사실 딸들은 집안 식구는 아닌데 참 시끄럽다, 그치?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시댁도 도장 한 방이면 남남인데요 하고 말을 이어갔죠. 제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걸 가져갈 수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했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이신 어머니부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들 시모 쪽을 받고 눈이 반짝반짝한 채로 저를 보고 있었죠. 마치 처음 호명을 받은 것이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가장 고마우신 분이긴 한데, 그치 여보? 우리 맨날 도와주셨잖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치. 계속 말해봐. 근데 일단 어머니는 빚이 그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 통장을 찍어보지 않으면 그나마 딸들이 알려줘서는 알았지. 뭐? 누가 알려? 딸들이 알려줘? 그게 무슨 말이니? 그리고 무슨 빚? 아휴, 무슨 빚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도박 빚이지 않을까 싶은데. 도박? 아니,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요? 큰따님이 알려주시던데요? 기억이 누가 왜곡되었나? 시모는 큰 신우를 바로 째려봤고 큰 신우는 웃긴지 다른 곳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시모는 더 분에 찬 목소리로 꼬치꼬치 따져 물었죠. 그래, 내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도박 그거 소액이야. 얼마 되지도 않아. 저게 뭘 알아서 너한테 그런 말을 했겠니? 네, 뭐 좀 알더라고요. 세세하게. 그래서 저한테도 친절히 알리더라고요. 저는 채무관계가 깨끗하신 줄 알았는데 2, 3억 정도가 있으시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걸로 빚 갚으라고 주신 건 아니라서. 어머니가 왜 빚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박 같은 거 손대고 살면 삶이 고달퍼져요. 이렇게 말하고 웃으니까 시모는 약이 올랐는지 저에게 와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려 하는데 큰 신우가 말리면서 짜증스럽게 말을 했어요. 아직 말 안 끝났으니까 잠자코 있어봐요, 엄마. 여기서 엄마 도박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벌컥 마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미안한데 꿈도 안 꿔주셨으면 합니다. 도박 빚으로 날아가는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누님. 내가 아마 사생활 제일 깨끗할걸? 나는 뭘 책 잡을 것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큰 누나 이야기는 막내 아가씨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뜸을 들이고 있으니까 시모가 와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네가 무슨 사생활이 없기는 없냐고. 너도 똑같지 뭐. 큰 먼지 우리가 못 본 척 해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자기 자식도 물어뜯는구나 싶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혹시
다단계 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한테 매번 주시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단계 제품이던데 그걸로 한방 노리시다가 지금 여기로 오신 거? 막내 신우는 제가 그 말을 하자 푸하하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소리를 안 내고 웃으면서도 눈으로는 큰 신우를 보고 있었죠. 큰 신우 부부는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눈이 우락부락해졌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드리기는 어렵죠. 다단계 제품 창고로나 쓰려고 아버지가 사신 거는 아니거든요. 큰 신우는 발끈하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절대 다단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단계라고 누가 그러든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쪽은 전혀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야, 그리고 네가 뭔데 저렇게 말을 해. 언니는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재산 갖다 바치는 게 뭔 난리야? 내가 그니까 미리 말했지. 빨리 나오라고. 내 말을 딱딱 들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진짜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뭐 우리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아이고 그러네. 내가 너무 심했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큰 신우가 워낙 덩치가 크고 살집이 있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면 당연히 막내 신우가 지는데 깐쪽거리는 걸로는 막내 신우가 더 한 수 위라서 큰 신우가 약올라 하는 것이 컸어요. 뭐 싸우시려면 나가서 싸우시고요. 큰 누나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데 굳이 드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을 하고는 막내 신우 쪽으로 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눈을 빤히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있었죠. 역시 저밖에 없죠? 저는 채무 관계는 확실해요. 깨끗합니다. 남자 관계가 불확실하시던데요? 채무만 관리하셨나? 그렇게 남자도 관리하시지. 이렇게 맞받아치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러니 막내 신우 옆에 있던 남편이 무슨 말이냐며 물어보더라고요. 막내 신우는 모함이라고 했어요. 큰언니가 말했죠. 언니,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말해? 나 아니라니까? 막내 신우는 흥분해가면서 아니라고 따졌지만 남편이 입을 막고 앉혔어요. 그리고는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 한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남자가 3개월에 한 명씩 바뀐다고 큰 누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외간 남자 들이는 거는 너무 싫어서요. 차라리 빚이 낫지. 바람은 좀... 참나, 증거 있나? 나는 나머지 둘 증거 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증거 없지 않아요? 저는 제 SNS를 켜서 이전에 만났던 남사친 사진을 띄우고 말을 했어요. 그곳에는 막내 신우와 남사친이 함께 열대지방을 여행한 사진들이 있었죠. 아무도 못 찾을 줄 알고 자기 둘이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딱 걸렸죠. 아니, 남사친인데 자꾸 여행을 둘이 가시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남사친이랑 여행 갈 때 이런 수영복을 입나요? 너무 야시시한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막내 신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놈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막내 신우는 알 거 없지 않냐며 친구라고 하면 믿을 거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막내 신우 남편은 이게 지금 몇 번째냐고 하면서 거의 울먹거렸어요.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야, 어떤 놈이야? 그리고 큰 누님은 아시면서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 누나 남편은 다단계, 무슨 다단계냐며 따져 묻고 있었고 큰 신우는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죠. 너 우리 집 풍비박산 내려고 왔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니요. 왜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하늘 같은 시댁인데. 저는 그냥 제 입장을 전한 거고요. 들은 바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다가 나온 이야기라서.
근데 이 모든 게 저한테 정확한 증거는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마지막 의사 표현이고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가방에 넣어둔 서류 뭉치를 꺼내서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혼하자고 던졌죠. 시댁 식구들은 계속 싸우다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멈췄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 집 누구도 저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남인데요, 뭘? 그리고 너도 좀 찌질한 줄 알아라. 처갓집 재산이나 알아보고 다니는 인간 질린다 진짜. 뭐? 너 말 다 했어? 나 없이 네가 어떻게 살려고? 네 없으면 더 잘 살지 뭐가 문제냐?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저를 깔보듯이 자기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던데 저는 누구보다 잘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죠. 너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긴 했니? 돈 생각에 아주 아무것도 안 보였지? 시댁 식구들이 사리분별 못해서 돈돈거려도 너는 안 그랬어야지. 네가 나서고 그러고 있으면 되니? 아주 저런 모질이를 어디서 내가. 무슨 기대를 품고 살았을까 그동안? 내가 다 기특할 지경이야. 그리고 우리 집 사실은 내 명이니까 당장 짐도 빼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장인 어른이 남기신 아파트 막말로 남은 우리 삶도 있는데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거 다 끼고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부부는 공동재산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저런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받아 쳐줘야겠다 싶어서 일어서서 남편 눈앞으로 가서 또박또박 말했죠. 참,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라도 있어? 네가 우리 아빠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한번 제대로 와봤으면 이리 말을 안 한다. 나 혼자 맨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내가 울면서 힘들다고 할 때 너 한 번이라도 내 옆에서 우리 아빠 손잡아 준 적 있어? 가족 같은 소리 하시네. 사위도 아니었던 주제. 옆집 아저씨 같기는 했니? 너 말이 좀 심하다. 한 번을 간 적이 없다니. 아, 뭐, 너 건강검진하러 왔을 때 스치듯 만난 건 말하려고 하는 건가? 양심도 없는 자식. 그리고 너희 집안도 영락없는 거지근성이다. 평소에는 온갖 점잖은 척 다 하면서 사돈 때 걱정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유산 받을 때 되니까 어쩜 이렇게 다들 빨라? 스케줄이 어쩜 이렇게 정리가 다 돼? 다들 너무 뻔뻔하셔. 야, 너 말 다 했어? 너 진짜 왜 이렇게 돼버렸어? 뭐야 이게? 내가 뭐가요? 3주 동안 내가 듣고 보고 한 것보다는 훨씬 깨끗해 지금. 나는 이 결혼 생활하면서 잘못한 거 없거든. 내가 니네 집에 돈을 주라고 하디 뭘 하라고 하디? 근데 참 받아먹으려고 하는 근성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 집안 추잡함에 놀란 저는 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안방으로 와서 짐을 빠르게 쌌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문을 잠궈버리니 쾅쾅 두드리면서 열어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빨리 정리하고 나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이런 아수라장인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죠. 아이는 미리 서울 아파트로 가서 있게 했으니 제 짐만 싸서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문 좀 열어보라고 두드렸지만 절대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밖에서 점점 싸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남자 이야기가 뭐냐며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에게 도박을 왜 한 거냐며 채근을 했어요. 시모는 제 욕을 계속하고 다단계에 빠진 첫째 신우는 다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소굴에서 나가기 위해 짐을 싸서 나왔고 거실로 가자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참 자승자박이네요. 아, 참고로 욕심내시던 아파트들은 이미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두시고
알아서 잘 사셔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집니다. 머리 지금 곧 쥐어뜯을 것 같은데. 네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세상 천지 외동인 네가 마음 붙일 곳도 없고 어떻게 살려고? 팔짱을 끼고서는 현관문 앞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가서 따귀를 한 대 갈겼어요. 자꾸 가족이 없다, 남아있는 끈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남편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였죠. 너는 이런 가족들이 있어서 좋겠다. 돈이면 서로를 물고 뜯는 가족들이 좋니? 너랑 나의 차이가 이 정도라서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이런 사람들 잘 단도리를 했었어야지. 집은 일주일 안에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앞가림이나 좀 잘하고 살자. 연락하지 말고, 어? 남편은 시모에게 도대체 그런 말은 왜 하냐고 했고 신우들은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남편들이 제지를 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바로 집을 내놨고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있는 짐을 시댁으로 보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제 전화에 불이 났는데 전혀 응답을 안 했어요. 남편이 학원으로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진짜 이혼은 말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연기인 걸 알았거든요. 야, 가증스러우니까 빨리 가. 경찰 부르기 전에. 너 진짜 웃긴다. 산세월? 네가 나랑 산세월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재산을 탐내도록 정보를 흘리고 내 뒷조사를 해? 네가 나를 돈으로 봤다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니? 정말 오해야. 그건 엄마랑 누나 동생이 계속 네 재산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봤던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싫은데? 시댁에 휘둘리는 남편 얼마나 별로야? 나는 너 때문에 수십 년간 감옥같이 살 뻔한 거에서 그나마 살아낼 수 있었어. 고맙다 야. 그리고 빨리 꺼져.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어? 저는 학원 부엌에서 물과 소금을 가져와서 남편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원들에게 빨리 대표 데려가라고 말했죠. 남편은 너무 창피했는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도 정리하고 내놨죠.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남편은 빈털터리가 될 걸 알면서 그런 일을 한 건가? 이 일을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걸 알면서? 몰랐을 거예요. 거기까지 술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였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역풍 맞을 줄 몰랐겠죠. 그래, 다행이야 그래도. 그거 아파트 뺏겼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내가 어제 길을 가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후에도 남편과 시모, 가족들끼리 싸운 것 같았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서 남편을 봤다고 하는데 신우들과 길에서 다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치고받고 한 것 같아요. 고작 돈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알만한 집안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늦게 달려와서는 너네들 왜 그러냐고 하고 있고. 참 한심하네요. 아이가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변호사와 대화를 해놓은 탓에 이혼은 순탄하게 잘 이뤄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집도 빠르게 처분이 되었죠. 처음에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다가 자기 사업체에서 돈을 가져다 쓴 것까지 싹 다 불어버리고 망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순순히 이혼을 했어요. 너 내가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줄 알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거 모를 줄 아냐고.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남편도 돈 관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약점이 있었거든요.
팩트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은 손해가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듣자 하니 동네에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며느리가 도망간 집이라고 해서 풍비박산 난 것들이 동네 전체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첫째 신우랑 둘째 신우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고요. 저희 학원에 있는 학부모들 중 신우와 알고 있던 사이들이 있어서 들었는데 남편들 돈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기 생활을 이어간 정황도 있어서 그것까지 지금 시달리고 있나 봐요. 그니까 그 집이 원래 채무 관계가 안 좋다고 소문이 난 집이더만. 모르고 산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리고 지금은 뿔뿔이 와해돼서 아마 다들 각자 살고 있을 거요. 시모는 그 이후로 자식들과 연을 끊었고 같이 살 수 있는 자식이 없어서 쓸쓸히 고향에 내려갔다고 하고요. 첫째 신우는 진짜로 다단계를 하면서 빚을 많이 져서 이혼을 하고 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차는 절대 못 판다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나 봐요. 작은 신우는 상간 소송에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글쎄 아이 유치원 차량 기사랑 바람이 난 거였대요. 남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더 충격이 컸고 빨리 이혼을 하려고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그 전에도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도 날리기도 하고 여러 번 이혼 이야기도 오갔는데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거더라고요. 신우는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개벌은 못 고친다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위자료가 3천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 인간들이 뭔 죄는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책임도 못 질 것을. 그니까 여튼 잘했어요, 원장님. 그리고 학원 이사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아유, 우리 유진이가 여기 너무 좋아했는데 아쉽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놀러 왔을 때 밥 한번 대접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집에서 탈출한 게 100번 잘한 거라고 하던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진짜 옆에 남아야 하는 사람도 걸러진 것 같았어요. 역시 욕심이 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을 봐야 진짜 본심이 드러나나 봐요. 그동안 너무 가족들의 흠을 못 본 척 산 것도 문제가 있었죠.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아들과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이전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사니까 이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니까 정서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 저랑 아들밖에 없으니까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 많이 만났어. 여기 친구들 짱 좋아. 그래, 다행이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나 치킨. 그래, 치킨 먹자. 가자. 아들은 아빠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때 잘 끊어내지 않았더라면 더 없었을 행운이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물어뜯는 게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돈을 위해서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같이 살 필요가 없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 그래도 처리를 빨리 해서 좋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근처에 영어 학원을 새로 차려서 새 출발을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도 재산 관련된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보시고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